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세상에나. 그 마을 과부들이 모여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만 덕칠이의 성난 것을 보고 말았다지요. 그런데 그 물건이 죽복만 하다니까요. 한 과부가 그만 뒤로 넘어가 까무러치고 또 한 과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지니고도 저 덕칠이는 왜 그리 어리벙벙하고 겁이 많은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체격은 장정만 했으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25이 넘은 나이에도 총각딱지를 떼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머슴살이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덕칠아, 큰일 났다. 우리 소가 어디로나 도망갔다는구나.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그는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향했습니다. 소야,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산길을 헤매며 소를 찾던 덕칠이는 갑자기 여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덕칠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니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젊은 여인을 발견했지요. 깍! 이대로 떨어지면 죽고 말 거예요. 덕칠이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절벽 끝에 누워 손을 뻗었습니다. 어서 내 손을 잡으시오.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덕칠이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덕칠이는 있는 힘껏 여인을 끌어올렸고 두 사람은 안전한 땅바닥에 나란히 쓰러졌지요. 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을 뻔했어요. 덕칠이는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마에 흘러내린 땀방울과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가릴 수 없었지요. 붉은 입술과 맑은 눈동자, 하얀 피부는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아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덕칠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말하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지요. 제 이름은 연하라고 합니다. 저는 산 너머 마을의 무당 딸이에요. 저는 덕칠이라고 합니다. 그저 이 마을의 머슴일 뿐이오. 연하는 덕칠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덕칠이의 손을 잡고 송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이런, 당신의 송금이 참으로 특이하군요. 뭐가 특이하다는 말이오? 당신은 미래의 큰 인물이 될 상이에요. 이 송금을 보니 당신은 앞으로 대감집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아요. 덕칠이는 깜짝 놀라 손을 휙 빼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오? 나 같은 머슴이 어찌 대감집 사위가 된단 말이오?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시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건 사실이에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주인집 소를 찾으러 나왔는데 혹시 소를 보셨소? 아, 맞다. 방금 전에 검은 소 한 마리가 저 산길로 내려가는 걸 봤어요. 연하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덕칠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소.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소. 잠시만요. 연하가 손목에서 붉은 천으로 만든 팔찌를 풀어 덕칠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정성껏 만든 부적이에요. 이걸 지니고 있으면 애군을 피하고 복이 찾아올 거예요. 덕칠이는 망설이다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소를 찾으러 산길을 내려갔지요. 이상한 여자였구먼. 무슨 대감집 사위라니. 덕칠이는 중얼거리며 팔찌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연하의 말이 자꾸만 맴돌았지요. 며칠 후 주인집 아주머니가 덕칠이를 불렀습니다. 덕칠아, 내일은 절에 쌀을 갖다 줘야 하는데 내가 좀 다녀오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양반집 마당에 서 있었고 연하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디선가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덕칠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온 몸을 적시고 있었지요. 이상한 꿈이구먼.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쌀 2자루를 짊어지고 산중턱에 있는 절로 향했습니다. 그가 절에 도착했을 때 대웅전 앞에서는 화려한 가마가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니, 오늘 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덕칠이가 물었을 때 한 중년 스님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상국 대감 따님이
기도를 드리러 오셨다네. 자네는 무슨 일로 왔는가? 아, 저는 마을에서 쌀을 가져왔습니다.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쌀자루를 창고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지요. 덕칠이는 무거운 쌀자루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비켜요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덕칠이를 밀치는 바람에 그만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으악, 덕칠이는 쌀자루와 함께 비탈길을 굴러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것에 부딪혀 멈추었지요. 아이고, 아프다. 덕칠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누군가의 위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떤 여인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고 그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무례한 놈이 당장 비키지 못할까? 덕칠이는 화들짝 놀라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아씨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깜짝 놀란 표정의 시비가 서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끄러져서 그만. 아가씨, 괜찮으세요? 시비 옥분이가 급히 다가와 아씨를 극진히 살폈습니다. 아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시비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이 무례한 놈 때문에 옷고름이 풀어졌어요. 덕칠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 시비는 아씨의 옷고름을 다시 고쳐매며 덕칠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같은 천한 놈이 아가씨의 몸에 손을 댔으니 당장 관가에 끌려가야 할 것이야. 덕칠이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풋, 옥분아, 그만 놀려라. 불쌍하게도 저 총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구나. 아씨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시비인 옥분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지요. 아가씨, 제가 너무 심했나요? 저 총각이 정말 정신이 나간 듯하네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씨가 웃음을 그치고 덕칠이에게 다가왔지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아씨는 덕칠이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저는 덕칠이라고 합니다. 덕칠이요? 참 특이한 이름이네요. 저는 영애라고 해요. 이 절에 기도하러 왔답니다. 덕칠이는 영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하도 아름다웠지만 영애는 그 아름다움이 더욱 고귀하게 느껴졌지요.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멀리서 다른 시비가 부르자 영애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가봐야겠네요. 쌀자루는 제가 사람을 보내 창고로 옮기도록 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덕칠씨. 영애와 옥부는 발걸음을 돌려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덕칠이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런 고귀한 아가씨가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덕칠이는 감격에 찬 마음으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영애에게 가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뒤 주지스님께 인사를 마친 덕칠이는 절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요. 덕칠씨, 잠시만요. 돌아보니 좀 전에 그 시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가씨께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옥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덕칠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요? 아가씨께서 직접 수놓은 향주머니예요. 아가씨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참 순박하고 웃긴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덕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향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옥부는 키득키득 웃으며 덧붙였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정말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가씨의 살결이 닿았을 때 그 표정이란. 덕칠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고. 아이고, 또 부끄러워하네. 암튼 조심해서 가요. 우리 아가씨는 상국 대감의 따님이시니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옥부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고는 달려가 버렸습니다. 덕칠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상구, 대감의 따님이라 하.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덕칠이의 마음은 이미 절에 두고 온 듯했지요. 그날 밤 덕칠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연하와 영애가 나타나 그에게 손짓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대감집 사위가 될 운명이에요.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연하가 준 붉은 팔찌와 영애가 준 향주머니를 꺼내 바라보았지요.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다음 날 덕칠이는 마을 우물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상구 대감의 행차시다. 덕칠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덕칠이라는 자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있는가? 마을 어르신이 덕칠이를 가리켰고 대감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가 덕칠이냐? 예, 대감마님. 듣자 하니 내가 절에서 우리 영예에게 무례를 범했다고? 덕칠이는 얼굴이 창백해져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제가 미끄러져서 그만. 정말 실수였습니다. 대감은 엄한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마에서 영예가 내려와 대감에게 다가갔지요. 아버님,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그분을 탓하실 것 없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센 머슴이 필요한데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느냐? 덕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국 대감의 집에서 일하라니 이게 무슨 일인지 믿을 수 없었지요. 저 같은 천한 놈이 대감댁에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됐다. 내일 짐을 꾸려 우리 집으로 오너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대감은 더 이상의 말 없이 가마에 올랐고 영예도 따라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내가 무슨 복이 터진 거냐? 상국 대감 댁에서 일하게 되다니?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보따리를 싸서 상국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하자 덕칠이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지요. 높은 담장과 화려한 대문, 넓은 마당과 수많은 행랑채가 그의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가 덕칠이냐?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문지기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대감께서는 내가 정원과 마구간을 맡게 하셨다. 따라오거라. 덕칠이는 문지기를 따라 넓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머슴들이 일하고 있었지요. 너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덕칠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지요. 아하, 그래서 대감께서 널 데려오셨구나. 내 이름은 차돌이다.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지. 차돌은 친절하게 덕칠이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덕칠이에게 정원과 마구간 관리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감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거야. 대감께서는 깔끔하고 단정한 것을 좋아하시거든. 덕칠이는 열심히 차돌의 말을 듣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부지런하여 금세 일을 익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덕칠이가 정원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 너머에서 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옥분아, 그 꽃을 좀 꺾어줘. 덕칠이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영예와 옥분이 안채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아가씨, 여기 이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꺾어다오. 덕칠이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반집 안채 정원을 엿보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이지요. 어머, 저기 덕칠씨 아니에요? 옥분의 목소리에 덕칠이는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 담장 너머로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덕칠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영애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잘 지내시나요, 덕칠씨?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가씨.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영애와 옥분은 다시 안채로 들어갔고 덕칠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영애의 미소를 떠올렸지요. 이 바보 같은 놈, 뭘 꿈꾸는 거냐? 덕칠이는 자신을 질책하며 다시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영애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지요. 그날 저녁 차돌이 덕칠이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덕칠아, 조심해라. 아까 내가 안채 쪽을 바라보는 걸 둘째 마님이 보셨다더구나. 둘째 마님이라니? 대감의 첩이시지. 대감의 본부인은 돌아가셨고 둘째 마님이 지금 안채를 다스리고 계신다. 아가씨의 의부서머니시지. 덕칠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차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일 났구먼.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라. 둘째 마님은 매우 엄하시거든. 그날 밤 덕칠이는 초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마구간 옆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또다시 연하와 영애를 만났지요. 어서 와요, 덕칠씨. 영애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연하는 그런 영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보셨죠? 제 예언이 맞아가고 있어요.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는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미쳐버리겠구먼. 왜 자꾸 꿈에 영애 아씨와 연화가 나타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덕칠이가 마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인 하나가 그를 불렀습니다. 덕칠이 둘째 마님께서 널 부르신다. 덕칠이는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마님이 자신을 부른다니 분명 안채를 엿본 죄를 물으려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어서 씻고 안채로 가거라. 덕칠이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안채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40대 중반의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내가 덕칠이냐? 둘째 마님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예, 마님. 고개를 들어라. 내 얼굴을 좀 보자. 들은 대로 건장하고 잘생긴 총각이로구나. 덕칠이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내가 안채 정원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만 그건 그리 큰 잘못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해라. 죄송합니다, 마님. 그런데 너 글은 아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라.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덕칠이는 깜짝 놀라 둘째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마님이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저 같은 천한 놈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다니. 내게는 이유가 있느니라. 앞으로 매일 저녁 일을 마치면 내 처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마. 덕칠이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거라. 덕칠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안채를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과부마님이 왜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구간으로 돌아오자 차돌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둘째 마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 뭐라고? 글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상하군. 둘째 마님께서 머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다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덕칠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 덕칠이는 일을 마치고 둘째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둘째 마님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책과 붓 그리고 종이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오늘부터 너에게 글자부터 가르치마. 이건 천자다. 하늘천이지. 둘째 마님은 붓을 들어 종이에 천자를 써 보였습니다. 덕칠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너도 써보려무나. 덕칠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 감각이 낯설었지요. 그가 조심스럽게 종이에 획을 그으려 하자 둘째 마님이 그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천천히 정성껏. 둘째 마님의 부드러운 손이 덕칠이의 투박한 손을 감싸 안자 덕칠이는 그 따스함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처음 치고는 훌륭하구나. 너는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구나. 둘째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칭찬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지요. 덕칠아,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말해줄 수 없구나. 다만 너는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된다. 알았느냐? 예, 마님. 좋다. 이제 가거라. 내일 저녁에 다시 오너라. 덕칠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껴졌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째 마님은 덕칠이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예절과 행동거지, 심지어 시까지 가르쳤지요. 덕칠아, 너는 정말 빠르게 배우는구나. 이제 내가 쓴 시를 들려주렴. 덕칠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쓴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 산홀로 걷네. 낙엽 위에 설이 내리고 산새 소리 귓가에 맴돌며 청명의 마음속 그 이름 부르네. 둘째 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고 누가 믿겠느냐? 덕칠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 시는 영애를 생각하며 지은 것이었지요. 모두 마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안에 이미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이란다. 나는 그저 그것을 끌어내준 것뿐이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구나. 다음 단계라니요?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정원과 마구간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대감의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심부름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님, 제가 어찌 그런 일을... 걱정 마라. 내가 이미 대감께 말씀드려 놓았다. 대감께서도 너의 성실함을 인정하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덕칠이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지요. 대감의 서재에서 일한다는 것은 영애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연하가 준 붉은 팔찌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지요. 정말로 내가 대감집 사위가 될 운명인 것일까? 덕칠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는 다시 연하를 만났지요. 잘하고 있어요, 덕칠씨.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덕칠이는 대감의 서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을 정리하고 대감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찾아주는 일을 맡았지요. 그의 빠른 학습 능력과 성실함은 대감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덕칠이냐? 어느 날 대감이 서재에 들어와 덕칠이에게 물었습니다. 예, 대감 마님. 둘째 부인이 내가 글을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하더구나. 정말 그러냐? 마님의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앞으로도 성실히 배우거라. 언젠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지도 모르겠구나. 감사합니다, 대감 마님. 대감은 더 이상의 말 없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덕칠이가 서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영애가 들어왔지요. 아버님 계신가요? 영애는 서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덕칠이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지요. 아, 덕칠씨. 아버님은 어디 계신가요? 대감 마님께서는 조금 전에 나가셨습니다. 아가씨, 그래요? 아버님께 드릴 책을 가져왔었는데 영애가 책을 들고 망설이는 표정을 짓자 제가 대감 마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덕칠씨. 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덕칠이에게 건넸는데 그들의 손이 스치자 덕칠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저기, 덕칠씨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나요? 예, 둘째 마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머슴에서 서재 일까지 하게 되다니. 덕칠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아가씨의 말씀이 과분합니다. 영애는 덕칠이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옥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가씨, 둘째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 그럼 이만 가볼게요. 덕칠씨, 아버님께 꼭 책 전해주세요. 영애는 옥분과 함께 서재를 나갔습니다. 덕칠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영애가 남긴 향기를 맡았는데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이런 감정을 가져선 안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 후로 덕칠이는 매일 자신을 질책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애에 대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어느 날 밤 덕칠이가 둘째 마님에게 글을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덕칠아, 이제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치는 이유를 말해주마. 사실 나는 널 이 집의 사위로 삼으려 하고 있다. 덕칠이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째 마님의 말이 연하의 예언과 일치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님, 저는 이 댁의 머슴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는 성실하고 총명하며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 들었다. 둘째 마님의 말에 덕칠이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대감 마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대감은 내 말을 듣는다. 걱정하지 말거라. 다만 너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감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예, 마님, 더욱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덕칠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딸 채란이는 올해 17이다. 아직 어리지만 너와 잘 어울릴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마님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덕칠이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배우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지요. 그날 밤 덕칠이는 꿈속에서 다시 연하를 만났습니다. 연하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조심하세요, 덕칠 씨. 둘째 마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다. 덕칠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님이 날 이용한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 덕칠이는 연하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채란이와 혼인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 아가씨가 납치됐다! 하인들의 외침에 덕칠이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분노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둘째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지요. 어떻게 된 거지? 덕칠이는 가까이 있던 차돌에게 물었습니다. 영애 아가씨가 오늘 아침 일찍 옥분과 함께 뒷산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도적대에게 납치당했다고 해. 옥분이 간신히 도망쳐와서 알렸어. 옥분, 자세히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옥부는 덕칠이를 보자 울음을 그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뒷산절로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도적들이 나타나더니 아가씨를 잡아갔어. 몇 명이었어? 어디로 갔지? 다 5명 정도였어. 북쪽 산길로 향했어. 대감마님, 제가 아가씨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도적대를 상대할 수 있단 말이냐? 이미 포졸들을 보냈다. 너는 내일이나 하거라. 대감마님, 저는 그 산길을 잘 압니다. 뒷산절 주변도 모두 훤히 알고 있지요. 제가 포졸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대감은 잠시 덕칠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즉시 돌아와야 한다. 알았느냐? 예, 대감마님. 덕칠이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품 안에 숨겨둔 연하의 붉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목에 단단히 묶었지요. 부디 애군을 막아주길. 그리고 다시 마당으로 나가 대감이 보낸 포졸들과 합류했습니다. 10명의 포졸들이 이미 말을 타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덕칠이와 포졸들은 빠르게 대감 댁을 떠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 말했던 숲에 도착하자 덕칠이는 말에서 내려 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국은 5명의 사람과 3마리의 말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가씨는 누군가와 말을 같이 탔을 것입니다. 포졸들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덕칠이는 자신있게 말하며 북쪽 산길로 향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 바위 뒤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졸들은 말을 세우고 바위를 주시했는데 잠시 후 바위 뒤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지요. 도적이다! 잡아라! 포졸들이 외쳤고 도적은 당황하여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는 주저하지 않고 말에서 뛰어내려 도적을 추격했지요. 저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가씨는 어디 있지? 말해! 덕칠이는 도적의 복면을 벗겨냈습니다. 도적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지요. 말하지 않을 거다. 덕칠이는 화가 나서 도적의 옷깃을 움켜쥐었는데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했지요. 말하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다. 알았어. 말하겠다. 아가씨는 저 북쪽 계곡 너머 폐가에 있다. 우리 두목이 그곳에 있어. 포졸들은 덕칠이를 따라 계곡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저기 폐가가 보입니다. 덕칠이가 가리킨 곳에 낡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집 주변에는 말 3마리가 묶여 있었고 문 앞에는 2명의 도적이 지키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 포졸이 묻자 덕칠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지요. 제가 먼저 가서 도적들의 주의를 끄겠습니다. 그동안 뒤로 돌아 아가씨를 구출하십시오. 위험하지 않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좋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러자 덕칠이는 숲에서 나와 의도적으로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냈지요. 누구냐? 도적들이 소리치자 덕칠이는 잽싸게 다른 방향으로 달려 소리를 냈지요. 여기 누가 있다! 도적들은 덕칠이의 소리를 따라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덕칠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지요. 어디 있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도적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포졸들은 뒤쪽에서 폐가로 접근했다고 덕칠이는 나무 위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포졸들이 폐가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침입자다! 도적들의 외침이 들렸고 곧 칼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덕칠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폐가로 달려갔습니다. 폐가 안에서는 이미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도적들과 싸우고 있었고 구석에는 밧줄에 묶인 영애가 앉아 있었지요. 아가씨, 영애는 눈물 어린 눈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지요. 덕칠씨, 여긴 어떻게?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덕칠이는 영애의 묶인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조심해요. 영애의 외침에 덕칠이는 재빨리 몸을 돌렸는데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지요. 덕칠이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칼끝이 그의 팔을 스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고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상대하겠다고? 우습구나. 도적 두목은 비웃으며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덕칠이는 막대기로 칼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지요. 아가씨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 돈이지. 바보 같은 놈. 상국 대감의 딸이라면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도적 두목은 계속해서 덕칠이를 공격했습니다. 덕칠이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조금씩 뒤로 물러났지요. 그때 덕칠이의 팔에 묶인 연하의 붉은 팔찌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적 두목은 그 빛에 눈이 부셔 잠시 주춤했지요. 무슨 요술이냐? 덕칠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막대기로 도적 두목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덕칠이는 재빨리 막대기를 두목의 목에 겨누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도적 두목은 겁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포졸들이 다른 도적들을 제압하고 덕칠이에게 다가왔지요. 덕칠이, 괜찮느냐? 예, 괜찮습니다. 아가씨부터 구해 주십시오. 포졸들은 도적 두목을 붙잡고 덕칠이는 다시 영애에게 돌아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덕칠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 영애는 덕칠이의 다친 팔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팔이 다쳤어요. 이건 다 저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가씨, 작은 상처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영애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덕칠이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아씨,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대감께서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요. 포졸들은 도적들을 묶어 말에 태우고 영애는 덕칠이와 함께 말을 탔습니다. 그들은 해질녘의 대감댁으로 돌아왔지요. 영애야, 다치지 않았느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괜찮아요, 아버님. 덕칠씨가 구해줬어요. 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영애를 구했다고? 대감님,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포졸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감동한 표정으로 덕칠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딸을 구해주어 고맙다.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대감마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감은 덕칠이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좋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내 공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대감은 영애를 구한 공으로 큰 잔치를 열었고 덕칠이는 처음으로 대감의 식탁에 초대받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덕칠아, 오늘 내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영애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구나. 둘째 부인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내가 얼마나 빠르게 글을 배우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말이다. 그때 덕칠이가 둘째 마님을 바라보았는데 마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앞으로 너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다. 내 집의 별실 선비로 삼겠다. 덕칠이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실 선비란 양반 집안에서 문서를 관리하고 자제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였지요. 아닙니다요. 대감마님, 저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대감의 확고한 태도에 덕칠이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지요.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덕칠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요.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칠이가 돌아보니 영애가 서 있었지요. 아가씨,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덕칠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닙니다. 아가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애는 덕칠이의 앞에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가씨, 영애가 덕칠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향기가 덕칠이의 코를 간지럽혔지요. 저 사실은 덕칠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가씨,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이고, 신분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지만 대감마님께서는 아버님은 이미 당신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일로 더욱 그러하시고요. 영애는 덕칠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사실은 제가 아가씨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덕칠이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는데 영애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덕칠 씨.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영애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고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지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의 머슴, 덕칠이가 아니에요. 별실 선비님이시죠.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영애는 다시 한번 덕칠이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덕칠이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날 이후 덕칠이는 정말로 대감 집의 별실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문서를 관리하고 어린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그의 성실함과 지혜는 대감의 깊은 신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마님은 덕칠이와 영애의 관계를 알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덕칠이를 자신의 딸 채란이와 혼인시키려 했기 때문이지요. 덕칠아, 너는 나를 배신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하지만 저는 영애 아가씨를 사모합니다. 내가 너를 키워낸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둘째 마님도 덕칠이와 영애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덕칠이가 별실 선비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마님을 전처럼 존경하고 따랐고 채란이를 친동생처럼 챙기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누그러졌지요. 그리고 결국 대감은 덕칠이와 영애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화려하게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혼례 날 덕칠이는 멋진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대감댁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닌 당당한 양반의 모습이었지요. 이 사람 덕칠이를 오늘부터 우리 가문의 사위로 맞이한다. 대감의 선포에 모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혼례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큰 대청마루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풍악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혼례식이 끝난 후 덕칠이는 마당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연하였지요. 축하해요, 덕칠 씨. 제 예언이 맞았죠? 덕칠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다 덕칠 씨의 운명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걸 알려드렸을 뿐이죠.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연하는 다른 하객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신혼 첫날 밤 덕칠이와 영애는 화려하게 꾸며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초롱불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창밖에서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덕칠 씨. 영애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애,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덕칠 씨의 아내가 되다니. 나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소.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요. 덕칠이는 천천히 영애에게 다가가자 그녀가 나직히 말했습니다. 옷고름이 너무 단단히 메어져 있네요. 덕칠이는 그녀의 말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옷고름에 손을 가져갔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총각 딱 지를 때는 그 밤 덕칠이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고 영애는 진정한 여인이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행복한 미소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아직 잠든 영애가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요. 정말 이게 꿈이 아니구나. 덕칠이는 영애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지요.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요. 그 후 시간이 흐르며 덕칠이는 대감의 진정한 사위이자 대감댁의 큰 기둥으로 성장했고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닌 존경받는 양반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옛말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덕칠이는 천한 머슴이었지만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분과 출신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기회를 잡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매, 저것이 사람의 것이 맞단 말이요? 한양 뒷골목 청루에서 기생초선이가 혼절해버렸다지요. 방금 목욕을 마치고 나온 젊은 의원의 그것이 마치 절구때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저 총각이 누구길래 저런 것을 달고 다니는 거야? 들으니 떠돌이 의원 태수라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갔다더구먼. 기생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정작 태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수가 나중에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젊은 과부와 동침을 했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초가 이리도 비싸단 말이야. 이거 원 도적놈들보다 더하구먼. 태수는 약재상에서 혀를 끌끌 차며 나왔습니다. 25 나이에 뛰어난 의술을 지녔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다 보니 늘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래도 할머니 병을 고치려면 저 인삼은 꼭 필요한데. 태수가 고민하며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서라! 엥, 나를 부르는 건가? 돌아보니 험상궂은 사내다섯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김 부자 집 며느리 병을 고쳤다며? 그래서? 우리 두목님이 그 여자를 점찍어 뒀는데 내 놈이 살려놔서 일이 틀어졌다. 태수는 황당한 이유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아니, 병 고친 게 죄야? 이런 정신 나간 놈들. 서라! 서란 말이야! 태수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산을 타고 다니며 약초를 캐던 터라 발이 빨랐지요. 하지만 낯선 한양 골목은 미로 같았습니다. 젠장, 막다른 길이네. 앞은 높은 담장, 뒤는 도적들. 태수는 별수 없이 담장을 넘기로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훌쩍 담장을 뛰어넘은 태수. 그런데 하필이면 발을 디딘 곳이 깍! 도둑이야. 여기 도둑이 들었어요.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요. 아니요. 나는 도둑이 아니라. 그때 하녀 둘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태수를 보자마자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어머나, 춘매야. 저 사람 좀 봐. 맙소사,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돌아가신 서방님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춘매라는 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님, 어서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잠시 후 검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모습이 애처로웠지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어머! 여인은 태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 픽 쓰러졌지요. 마님, 서연마님. 하녀들이 황급히 여인을 부축하려 하자 태수의 의원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비켜보시오. 내가 의원이니 살펴보겠소. 당신이 무슨 의원이라고. 아이고, 그런데 정말 돌아가신 서방님이랑 판박이네. 태수는 서연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맥상이 심상치 않았지요. 이건 단순한 기절이 아니군. 깊은 화병에 상사병까지. 당장 침을 놓아야겠소. 뭐라고요? 상사병이라니. 빨리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시오. 태수의 침착한 지시에 하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습니다. 서연을 방으로 옮긴 후 태수는 능숙하게 침을 놓기 시작했지요. 백회혈, 인당혈, 그리고 이 혈자리는 특별히 조심해야겠군. 잠시 후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수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서방님,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렇게 닮으셨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떠돌이 의원 태수라고 합니다. 도적들에게 쫓기다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태수,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태수의 얼굴을 만지려다가 황급히 거두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때 춘매가 옆에서 말을 이었지요. 우리 마님은 병조판서 대감의 며느리세요. 서방님이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춘매야, 그만해. 서연이 힘없이 말렸는데 태수가 다시 진맥을 하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병은 깊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온몸이 병들어가고 있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서방님 곁으로 갈 수 있다면. 마님,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수상한 놈이 들어갔다. 문 열어라. 도적들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당황하자 서연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춘매야, 어서 저분께 서방님 옷을 가져다 드려라. 네? 마님, 그건. 어서 저들이 들어오기 전에. 춘매가 급히 남자 옷을 가져오자 태수는 영문도 모른 채 옷을 갈아입었는데 신기하게도 몸에 딱 맞았지요. 이제부터 당신은 제 서방님이에요. 3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통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병조판서 댁이에요. 당신도 무사하고 싶다면 저희 말대로 하세요. 곧 대문이 열리고 도적으로 위장한 건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자가 이리로 들어왔다는데 잠시 수색 좀 하겠다. 무례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그때 태수가 위험 있게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옷을 입으니 정말 이 집 주인처럼 보였지요. 내가 이 집 주인이요. 무슨 일로 소란을 피우는 거요? 아, 저희가 쫓던 자가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적들은 태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옷이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던 것이지요. 우리 집에는 수상한 자가 없소. 당장 물러가시오. 예, 실례했습니다. 도적들은 태수의 당당함에 어리둥절한 채 물러갔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태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연을 바라보자 서연이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렇게 입으시니까 정말 서방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며 들어왔습니다. 호호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구나.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30대 여인이었는데 얼굴에는 흰색 가면을 쓴 채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묘양이라고 하오. 점술가지. 오늘 이 집에 큰 인연이 닿는다는 점괘가 나와서 찾아왔는데 과연 그렇구려. 묘양은 태수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바뀌는 날, 과연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는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호호, 너무 경계하지 마시오. 나는 두 분을 돕고 싶을 뿐이니까. 묘양은 부채를 펼치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손을요? 서연이 망설이며 손을 내밀자 묘양은 그녀의 손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오라, 재미있는 운명이시네요. 무슨 뜻이죠? 마님은 두 번의 첫날 밤을 보실 팔자예요. 서연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묘양이 꽉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와 함께였고 두 번째는 산 자와 함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자는 묘양이 의미심장하게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절구대 같은 것을 지닌 자가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마님은 진정한 여인의 기쁨을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슨 음란한 소리를 하시오. 호호,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죠. 마님, 이분이 진짜 서방님은 아니지만 어쩌면 하늘이 보내준 인연일지도 모르지요. 무슨 말씀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내일 최 진사가 찾아올 테니. 묘양은 부채를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조심하실 게 또 있답니다. 물가에서 몸을 씻을 때는 특히나 누군가가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에 서연은 더욱 당황했고 태수는 괜히 기침을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묘양은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태수와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최진사라면 시아버님의 조카예요. 저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죠. 서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괴롭힌다는 말이오? 개가하라고, 자기와 혼인하라고 계속 압박해요. 시아버님도 반대하시지만 워낙 집요해서. 태수는 서연의 처지가 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슬픔이 마음을 흔들었지요. 그럼 제가 며칠만 머물면서 남편분 역할을 하면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정말요?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통하겠어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요. 그리고 마님의 병도 제가 고쳐드려야 하고.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대신 제가 꼭 보답할게요. 그날 밤 태수는 사랑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하지만 저 여인을 그냥 두자니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고. 한편 안채에서는 서연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방님이랑 정말 똑같아. 목소리도, 체격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춘매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마님, 혹시 하늘에서 서방님이 보내신 건 아닐까요? 춘매야, 무슨 그런 말을.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게다가 의원이시래요. 마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내일 쓸 약재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군. 태수는 부엌으로 가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밤에 누가 물을 깃나? 호기심의 소리를 따라가던 태수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부엌에서 서연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 태수는 황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그의 눈에는 서연의 하얀 등과 풍만한 곡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선녀 같았지요. 그때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수는 나무 뒤에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아무도 없나? 착각이었나 보네. 서연은 다시 목욕을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물에서 일어서자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자 태수는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지요. 그의 바지춤이 불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태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서연의 몸을 떠올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아, 이놈이 너무 크니 이런 고통도 크구나. 태수는 이불 속에서 홀로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상이 차려지고 태수는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의원님, 잘 주무셨어요? 네, 덕분에. 그때 급히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오신대요. 뭐라고? 시아버님이? 서연이 당황하자 태수도 긴장했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이라면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지요. 어떻게 하죠? 일단 만나 뵙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잠시 후 위영 있는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조판서 정대감이었지요. 서연아, 듣자니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대감은 말을 멈추고 태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죽은 내 아들이. 아니, 넌 누구냐? 태수는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떠돌이 의원 태수라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태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대감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말을 했지요. 내 아버지 이름이 혹시 태준이냐?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대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역시 하늘이 너를 보냈구나. 20년 전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준 적이 있다. 정말이십니까? 대감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나를 숨겨주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서연도 놀라서 듣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그래서 계속 너를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서연이를 부탁한다. 아버님? 최 진사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구나. 대감이 돌아간 후 서연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인연이 있었네요. 그러게 말이오. 이것도 운명일런지. 그때 밖에서 거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최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지요. 괜찮을 거요. 걱정 마시오. 최 진사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지요. 충무, 오늘은 확실한 답을 듣고 가야겠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진사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태수가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내 아내를 함부로 부르는가? 최 진사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 아니, 이게 어찌된 영문이지? 분명 형님은 죽었는데. 죽긴 누가 죽었단 말이냐?
나는 병조판서 댁의 주인이오. 당신이 내 아내를 괴롭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이오? 태수의 위험 있는 모습에 최 진사는 당황했지만 곧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뭔가 수상해. 경님이 살아있을 리 없는데. 뭐가 수상하다는 거요? 내가 밝혀내고 말겠어. 분명 사기꾼일 거야. 최 진사는 분을 사기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집요함으로 가득했지요. 큰일 났어요. 저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마님의 병을 먼저 치료해야겠습니다. 제 병을요? 태수는 약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화병과 상사병은 깊습니다. 단순히 약만으로는 낫지 않지요.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단 제가 매일 침을 놓고 약을 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조금씩 마음을 여셔야 해요. 그날부터 태수는 매일 서연을 치료했습니다. 아침마다 침을 놓고 직접 약을 다려 먹였지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시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가슴이 덜 답답해요. 다행이요. 이 약은 울금과 향부자를 넣어 만든 거라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서연은 태수가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방님도 이렇게 다정했는데. 아니야. 이분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태수는 의술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서연을 대했고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오늘따라 잠이 안 와서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좋습니다. 저도 마침 잠이 안 왔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정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나으리는 왜 아직 장가를 안 가셨어요? 글쎄요. 가난한 의원에게 시집 오려는 여인이 없었지요. 서연이 살짝 웃었습니다. 거짓말, 나으리 같은 분이라면 여인들이 줄을 설 텐데. 마님이 너무 높이 사주시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으리는 제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죽은 사람의 아내인데다. 전혀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지요. 저희 생김새 때문에 마님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서연은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랄까. 그때 서연이 용기를 내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으리를 보면 죽은 서방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연의 고백에 태수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묘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호,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또 오셨군요. 도대체 정체가 뭐요? 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 정체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경고하러 왔어요. 경고요? 최 진사가 당신의 정체를 캐고 있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묘양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답니다. 그녀가 떠난 후 태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연에 대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지요. 며칠 후 태수가 한양시장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원님,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꼭 고쳐드리겠소. 태수가 능숙하게 할머니를 치료하자 사람들이 감탄하며 구경했지요. 정말 신기하네. 젊은 나이에 저런 의술이라니. 들으니 병조판서 댁의 사위로 들어갔다던데? 그때 수상한 사내가 군중 속에서 태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보낸 정탐꾼이었지요. 분명 일반 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 더 조사해봐야겠군. 한편 서연은 안채에서 태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오늘따라 유난히 예쁘게 단장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태수 나으리 오시는 날만 그러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가슴골이 보이는 저고리를 입으셨잖아요? 서연이 황급히 옷깃을 여미자 춘매가 더 놀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3년이나 혼자 주무셨으니 이제 좀 외로우실 만도 하죠? 제가 어제 밤에 봤는데 마님이 자다가 아잉 하고 신음하시더라고요. 춘매야,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고 보니 태수 나으리 있잖아요. 날이 깨서 목욕 가실 때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춘매가 팔뚝을 펼쳐 크기를 비교하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방앗간에 절도 때만 하더라고요. 마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야, 이 말괄량이가. 서연이 춘매를 때리려 하자 춘매가 도망가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부럽긴 부럽네요.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아, 맞다. 마님 혹시 첫날 밤에 쓸 미역 준비해둘까요?
뭐? 미역은 어디다 쓰려고? 아이고, 마님도 참. 이춘매가 마님을 생각해서 그러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날이 그것이 너무 커서 마님께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역으로 미끄럽게. 야, 이 기집애야. 당장 나가지 못해. 춘매가 깔깔 웃으며 나가자 서연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장대할까? 무서우면서도 괜히 궁금하네. 서연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부끄러워할 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특별한 약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한 약이요? 태수는 붉은색 환약을 꺼내 보였지요. 이건 천산설련이라는 약재로 만든 거요. 여인의 기혈을 보하고 얼굴에 화색을 돌게 합니다. 어머, 그런 귀한 약을. 태수가 약을 다리는 동안 서연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며 정성스러운 손길이며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지요. 나으리, 목욕이나 하고 오시죠. 땀이 많이 나셨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서연이 직접 수건을 가져와 태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서로의 숨결이 느껴졌지요. 마님, 나으리.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최 진사가 포졸들을 데리고 왔어요. 태수와 서연은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진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이자는 가짜다. 최 진사는 한 사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자가 증인이다. 말해봐라. 예, 저는 한양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태수라는 자가 한 달 전에 저희 가게에서 약을 샀는데 분명 떠돌이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당황하자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의원인 게 뭐가 문제요? 뭐가 문제냐고? 넌 죽은 사촌형이 아니잖아. 그때 대감이 위엄있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축부, 이자는 사기꾼입니다. 형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대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네, 아시면서도. 태수는 내 은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내 새사위가 될 사람이다. 최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숙모는 내 며느리가 누구와 재혼하든 그건 우리 집안일이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대감의 단호한 말에 최 진사는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최 진사는 포졸들과 함께 물러갔고 그날 밤 서연은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마님 잘못이 아니오. 그리고 저는 이미 마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도 나으리를 사랑해요. 처음엔 죽은 서방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으리 자체가 좋아요. 태수는 서연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원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시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바로 묘양이었지요. 호, 참 보기 좋네요. 하지만 아직 시련이 남았어요. 또 무슨 수수께끼를 내려고 오셨소? 묘양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세요. 무슨 진실이요? 당신도 모르는 진실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진실도요. 묘양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태수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가 약재를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당한 것이지요. 내 놈들은 누구냐? 칼을 든 자객들이 태수를 에워쌌습니다. 최 진사가 보낸 것이 분명했지요. 죽어라. 내가 없어져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태수는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들이 날아왔지요. 뭐야? 나쁜 놈들! 우리 은인을 해치지 마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태수가 무료로 치료해준 환자들이었지요. 태수 나으리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이놈들 물러가지 못해! 결국 자객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려 도망쳤지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나으리가 우릴 살려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잠시 뒤 상처를 입은 태수가 집으로 돌아오자 서연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괜찮소. 그저 작은 상처일 뿐이오. 서연은 직접 태수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정성스러웠지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으리마저 잃을까봐. 저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마님을 두고 어떻게 가겠소? 그때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최 진사의 지시로군. 이제 너는 참을 수 없다. 아버님,
내일 모든 것을 끝내겠다. 그리고 태수야, 내게 할 말이 있다. 대감은 오래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다. 때가 되면 내게 전해달라고 했지.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넌 이미 정 대감을 만났을 것이다. 사실 정 대감과 나는 오래전에 의형제를 맺은 사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다. 훗날 우리 자식들이 만난다면 맺어주기로. 하늘의 뜻대로 되기를.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단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 거다. 서연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운명이었네요. 그날 밤 서연은 태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요. 나으리 이제 알았어요. 왜 처음 봤을 때부터 편안했는지. 마님, 서연은 수줍게 다가와 태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 나으리가 다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나으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마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소.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달콤하고도 애절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서연의 옷고름이 풀어지고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아, 마님, 정말 괜찮겠소. 네. 이제 과거는 잊고 나으리와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때 서연이 태수의 가슴을 보다 놀랐습니다. 어머, 이건 태수의 왼쪽 가슴에 매화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소. 우리 집안의 표식이라고 아버지가. 정말 신기해요. 마치 매화꽃 같아요. 서연은 그 점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님, 이제 마님이 아니라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연.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지요.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묘양이라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묘양이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지요. 바로 최진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모두가 당황하는 가운데 묘양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네요. 묘양은 천천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깜짝 놀랐지요. 그녀의 얼굴이 대감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사실 병조판서 정대감의 딸입니다. 뭐라고? 대감도 놀라서 묘양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는 젊은 시절 기생이었던 제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셨죠.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 떠나셨어요. 묘양은 품에서 오래된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께 준 증표예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제게 주셨죠. 대감은 비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묘화. 내 어머니 이름이 묘화였구나. 정말 내가 그 아이란 말이냐? 네, 아버지.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가 이어지는 동안 최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묘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이제 당신의 진실도 밝혀야겠군요. 묘양은 한 뭉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병조의 군수물자를 빼돌려 팔아먹은 증거들이에요. 장부도 있고 거래한 상인들의 증언도 있죠. 뭐라고? 내가 감히 나라의 물자를... 최진사가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 묘양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점술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정보를 모았어요. 최진사는 횡령한 돈으로 형수님도 얻으려 했던 거죠. 그 돈으로 청혼 선물을 준비하고 자객들도 고용했고요. 이런 파렴치한 놈! 아버지, 하지만 최진사가 그동안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했죠. 조용히 물러나고 횡령한 재산을 모두 반환하면 이 일을 덮어주겠다고. 최진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을 탐낸 것도 태수 형님을 해치려 한 것도 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을 반납하고 시골로 내려가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괴로웠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어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오. 대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묘양이 아니었다면 큰 화를 입을 뻔했구나. 최진사, 내가 내 조카라서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당장 한양을 떠나고 평생 돌아오지 마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태수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야겠구나. 아버님, 태수는 내 은인의 아들이자 이제 진정한 내 아들이 될 사람이다. 서연아, 행복하게 살거라. 일주일 후 화려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온 한양이 들썩일 정도로 성대했지요. 신랑 신부 입장! 붉은 혼례복을 입은 태수와 서연이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지요. 서연아 씨는 어쩜 저렇게 아름다우실까? 신랑도 참 늠름하시네.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네요. 혼례식이 끝나고 첫날 밤 신방에는 붉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온전히 당신의 사람이에요. 태수는 서연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소. 나으리 부끄러워요. 그때 서연이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지요. 어머, 정말 소문대로네요. 마치 절구대 같아요. 부인이 놀랄까봐 그동안 참 많이도 참았다오. 놀라긴요. 오히려 더 기대돼요. 두 사람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가 되었지요. 아, 아프오. 아니에요. 행복해요.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총각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매화꽃이 만발했고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지요. 이튿날 아침 대감은 태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의술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해주거라.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양도 이제 당당히 대감의 딸로서 살게 되었고 최진사는 개과천선하여 착한 일을 하며 살았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태수와 서연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왜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절구대 서방님이라고 부르세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태수와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새동이가 조금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태수는 후에 왕의 어이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서연은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지요.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한 사랑으로 꽃피었다고.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인도하지만 결국은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정말로 하늘은 오묘한 방법으로 인연을 맺어주나 봅니다. 죽은 남편 행세로 시작된 만남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로는 태수의 절구대 같은 그것 덕분에 서연이 평생 행복했다고 하니 그것도 하늘이 준 선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서기는 무거운 약초 바구니를 등에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발밑에서는 이슬에 젖은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깔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은 반드시 백년 산삼을 찾아야 한다. 서기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20년째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마을의 모든 의원들이 손을 쓸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서기만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약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깊은 골짜기에 백년 묵은 산삼이 있다 하셨는데 서기는 3년 전부터 이 산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산을 뒤졌고 어떤 날은 독사와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서기는 깊은 계곡, 절벽 아래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백년 산삼이야. 붉은 열매가 탐스럽게 달린 백년 산삼을 보니 서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의 수고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산삼 주변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악, 살려주세요. 여인의 비명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돌리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독사에 물려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독사는 아직도 여인 주변에서 위협적으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는데 서기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낫으로 독사를 쫓아낸 후 자신이 찾던 귀한 산삼을 즉석에서 씹어 여인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정신을 차리시오. 여인의 이름은 춘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실명 이후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접 산에 약초를 캐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춘하라고 합니다.
춘하는 서기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따뜻한 품에 안겨 의식을 잃었는데 그 순간 운명의 실이 그들을 묶기 시작했지요. 서기는 춘하를 등에 업고 한참을 걸어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춘하는 서기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잠시 정신이 들 때마다 서기의 등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향기를 기억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서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춘하를 조용히 그녀의 집 앞에 내려놓고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는데 춘하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자신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준화야,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저는 산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었어요. 누가 구해준 거냐? 잘 모르겠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은은한 약초 향기만 기억이 나요. 춘하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막연히 약초 향기와 따뜻한 품만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한편 춘하를 구한 지 3일 후 서기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야, 오늘은 무엇을 가져왔느냐? 어머니, 오늘은 아무것도 못 구했습니다. 서기는 백년 산삼을 놓쳤다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야, 내가 누군가를 도왔구나. 어미는 괜찮다. 너무 걱정 말아라. 다른 이를 도운 내 마음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서기는 장터에서 춘하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마을의 약초꾼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가씨는 저는 춘하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산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서기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분이 약초로 저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춘하는 서기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기도 굳이 밝히지 않았지요. 그런데 춘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춘하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시력을 잃으셨거든요. 서기는 춘하의 슬픈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군요. 혹시 어떤 병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셨거든요. 춘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예전에 한양에서 궁중의관을 하셨어요. 아주 뛰어난 명이셨죠. 궁중의관이셨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겠네요. 네. 그런데 정적들의 모함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셨어요. 그 일로 너무 분하고 억울해 하시다가 그만. 춘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병이 나셔서 갑자기 시력을 잃으신 거예요. 서기는 춘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버지는 절망하시고 환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직접 약초를 캐러 다니시는 거군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어릴 때 아버지께 배운 것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서기는 춘하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병 때문에 약초를 캐러 다닙니다. 20년째 알아누워 계시거든요. 어머, 그러셨군요. 저희와 비슷한 처지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마음을 잘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혹시 아버지께 좋은 약초가 있을까요? 글쎄요. 눈병에는 구기자나 결명자가 좋다고 하는데 화병으로 인한 실명은? 서기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약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혹시 방법을 아실지도 모르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요. 춘하는 서기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그날 산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은희라는 사실은 몰랐었지요.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씨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한편 마을에는 춘하의 어려운 처지를 노린 마을 구자 만석 영감이 있었는데 춘하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지요. 춘하야, 내가 나와 혼인하면 내 아버지를 한양 최고의 명의에게 치료받게 해주겠다. 만석 영감은 50세의 호라비로 이미 2명의 부인을 병으로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은 부인들이 모두 일찍 죽는다고 수근거렸지만 만석 영감의 재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거라. 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춘하는 만석 영감의 말에 괴로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 약초꾼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편 서기는 춘하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3년간 모은 모든 약초를 팔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약초들은 내 어머니 병을 위해 모은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이 더 급합니다. 서기야, 내 어머니는 어찌할 셈이냐? 어머니께서는 기다려 주실 겁니다. 하지만 춘하 아가씨 아버지는 지금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서기는 자신이 3년간 정성스럽게 채취해서 말린 약초들을 모두 팔아서 거금 300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춘하 집에 전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를 서울명의에게 치료받게 하시오. 하지만 춘하는 만석 영감이 도와준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지요.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앞으로 시구가 될 사람 아니냐. 당연한 일이지. 만석 영감은 서기가 한 일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춘하에게 혼인을 재촉했지요. 이제 내 마음을 정하거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며칠 후 서기는 춘하가 만석 영감과 혼인을 승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양반 집 딸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서기는 어머니의 침상 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도 못 고치고. 저기야, 내가 한 일을 어미가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좋은 사람이다. 언젠가는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춘하와 만석 영감의 혼인날이 정해졌습니다. 춘하가 참 복이 있어. 그 나이에 부자와 혼인하다니. 하지만 만석 영감은 부인을 벌써 둘이나 잃지 않았나? 쉿,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마을 전체가 이 결혼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춘하는 화려한 홀레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는데 서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편 서기는 혼인 전날 밤 산속 움막에서 약초 할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기야, 너는 정말 그 여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 제가 무슨 자격으로 춘하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가난한 약초꾼일 뿐입니다. 서기야,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법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마음이 그 증거가 아니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춘하는 만석 영감의 부인이 되고 저는 어머니만 잘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혼인날 아침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날씨가 급변하는군.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혼례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탄 춘하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지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구나. 가마가 만석 영감의 집으로 향하는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둥번개가 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폭우는 곧 산사태로 이어졌지요. 우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가. 춘하를 태운 가마가 떨어지는 바위에 깔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가마꾼들은 무거운 돌더미를 옮길 수 없어 당황하기만 했지요. 큰일 났다. 어서 사람을 더 불러와라. 하지만 폭우와 산사태 때문에 마을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춘하는 가마 안에 갇힌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구든 저를 구해주세요. 바로 그때 산길 위쪽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였습니다. 서기는 혼례 행렬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춘하의 모습을 보려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자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온 것이었지요. 춘하, 어디 있어? 서기! 춘하가! 저기 가마가 돌에 깔렸어! 서기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10명이 와도 옮기기 어려운 바위덤이었지만 서기는 맨손으로 돌을 옮기기 시작했고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춘하 걱정에 멈추질 않았지요. 춘하 다쳤어? 서기 오라버니? 춘하는 서기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순간 더 큰 바위가 그들을 향해 굴러떨어지고 있었지요. 위험해! 어서 이리로!
서기는 춘하를 안고 겨우 가마에서 빠져나왔는데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가마를 완전히 부숴버렸지요. 그리고 춘하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다른 사람들도 구하러 다시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마꾼들과 하인들이 바위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서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모든 사람을 구해낸 후 마지막에 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쓰러졌지요. 서기 오라버니. 춘하가 서기를 부르며 달려갔지만 서기는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춘하가 서기를 부축하며 그의 품을 살펴보다가 특별한 향기를 맡게 되었지요. 그 향기는 서기에게서만 풍겼던 은은한 약초 향기였습니다. 이 향기는 순간 춘하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독사에 물렸을 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품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기였습니다. 설마 서기 오라버니가 그때 나를? 그리고 서기의 옷에서 약초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예전에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백년 산삼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났지요. 백년 산삼. 그때 나를 구하기 위해 백년 산삼을 사용한 것이 이분이었구나. 그때 서기의 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는데 춘하가 주워서 펼쳐보니 약초 거래의 영수증이 아니겠습니까? 300냥. 이 돈이 바로 아버지 치료비로 온 그 돈이었구나. 춘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만성 영감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서기가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서기 오라버니가 나를 2번이나 구해주신 거였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서기를 마을로 옮겼는데 그가 의식을 잃고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기가 우리 막내 아이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서기가 작년 흉년 때 우리 집에 쌀을 가져다 주었어요. 서기가 우리 할아버지 약값을 몰래 대주었습니다. 서기가 우리 집 지붕이 무너졌을 때 고쳐주었어요. 하나씩 서기의 선행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도와준 일들이 수십 가지나 되었지요. 이 무슨 소동이냐? 혼례는 어떻게 된 것이고? 하지만 춘하는 서기의 진실을 알게 된 후부터 더 이상 예전의 춘하가 아니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영감님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혼례가 시작되었는데! 아버지 치료비도 영감님이 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정말로 저를 도와주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춘하는 서기의 약초 거래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지요. 만성 영감이 남의 공을 가로챘구나.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만성 영감은 변명할 수 없게 되었고 황급히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외쳤지요. 서기가 우리를 도와줬으니 이제 우리가 서기를 도와줄 차례다. 서기 어머니 병도 고쳐드리고 서기 치료비도 마련하자. 그렇게 200냥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명의를 불러와 서기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춘하는 서기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간병을 하였지요. 서기 오라버니,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춘하의 아버지도 서기의 정성에 감동하여 자신의 시력 회복보다 서기 치료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딸아,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이 될 사람이다. 한편 서울에서 온 명의가 서기와 춘하 아버지를 동시에 치료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서기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소. 며칠 더 지나면 깨어날 것이오. 그리고 이분의 눈도 치료 가능합니다. 화병으로 인한 실명은 마음이 편해지면 시력이 돌아올 것이오. 그렇게 치료를 시작한 지 3일 후 서기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서기가 힘겹게 눈을 뜨자 첫 번째로 본 것은 춘하의 얼굴이었는데 그 순간 춘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서기 오라버니, 깨어나셨군요. 춘하 아가씨, 아가씨가 왜 여기에 계신 것이오? 서기 오라버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춘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라버니가 저를 2번이나 구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춘하는 서기의 손을 잡고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오라버니를 좋아합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오라버니를 사모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든 걸 알게 된 지금은 오라버니를 사랑합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마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서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하 아가씨, 저 같은 사람을 정말로. 네, 정말입니다. 오라버니의 따뜻한 마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때 마을원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서기의 선행이 관가에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석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있소? 마을 사람들이 서기의 선행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원님, 이 사람은 마을의 은인입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원님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깊이 감동하며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석이, 자네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내가 서울의관으로 천거하겠다. 원님,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었어요. 저봐, 원님께서도 서기의 의로움을 알아보셨소? 그렇게 착하게만 살더니 드디어 하늘이 알아봐 주셨네. 한편 춘하의 아버지도 시력이 회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서기 총각, 아니, 서기 사위. 아,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우리 춘화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자네 같은 의술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안심이다. 서기는 춘하 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내가 내 스승이 되어주겠다. 내가 가진 선한 마음에 의술을 더한다면 이 세상에 없을 명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명의의 치료로 서기의 어머니도 20년 만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저가, 어미가 내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어머니. 서기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기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춘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서기의 오라버니와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춘화야, 고맙다. 우리 서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한 달 후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서기와 춘하의 혼례날이었습니다. 원님이 직접 주례를 섰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올 정도였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혼례는 처음 보. 정말 천생연분이로구나.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춘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한복을 차려입은 서기는 당당하고 의젓했지요. 혼례식 후 서기는 춘하 아버지에게서 의술을 배우며 마을의 새로운 의원이 되었습니다. 서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환자들이 줄을 서서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고 부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왔는데 서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춘하도 서기를 도와 환자들을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셨네요. 그렇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보, 저도 약초 다루는 법을 더 배우고 싶어요. 물론이지요. 부인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오. 1년 후 서기와 춘하에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마음씨가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부인, 우리 아이가 어머니를 닮아서 아름답고 현명하게 자랐으면 좋겠소.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기의 품에서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뻗더니 서기의 코끝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어머, 우리 아기가 벌써 아버지를 알아보네요. 이 녀석, 벌써부터 장난이 심하구나. 얘야, 아버지처럼 남을 도우며 살 거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우리 아가 어머니처럼 진실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렴. 몇 년 후 서기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서기와 춘하는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서기는 춘하와 함께 옛날 춘하를 처음 구했던 그 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네요. 그렇소. 그대 부인을 구하려다 100년 산삼을 놓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었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00년 산삼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바로 당신이요. 춘하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그런 말씀을. 사실이잖소. 그때 부인을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골짜기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그러다 문득 서기가 땅을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고 앉자 말했지요. 여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서기가 가리킨 곳에는 놀랍게도 새로운 백년 산삼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이것이 바로 백년 산삼인가요? 그렇소. 그런데 이번에는 캐지 않을 것이오.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더 큰 보물이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보물 말이오. 춘하는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두 사람은 백년 산삼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만석 영감이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부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루한 행색의 거짓골이었지요. 서기 의원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서기는 만석 영감을 알아보고는 놀랐지만 곧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영감님, 어찌 이런 모습이 되셨습니까? 가산을 탕진하고 병까지 얻어서 갈 곳이 없어 이곳까지 왔다오. 만석 영감은 서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기 의원님, 예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기는 만석 영감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치료부터 받으시지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치료비를? 돈 걱정은 하지 마시오. 사람이 아프면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기는 만석 영감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춘하도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준아, 예전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영감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어요. 만석 영감은 서기 부부의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들이 있다니 나는 평생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서기와 춘하는 원수였던 만석 영감까지도 감화시켰고 그들의 선한 마음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서기와 춘하는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정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인생 참 복받았지요? 그렇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건강한 자녀들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어서. 여보, 만약 그때 백년 산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행했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들의 막내 아들이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께서 부르셔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니 서기의 어머니가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은 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서기야, 춘하야, 이리 와서 앉아라. 네, 어머니. 어머님, 편찮으신가요? 아니다. 다만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어머니는 두